무주택자에도 또 그리고 비조정지역 대상자라 하더라도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상황이 평생 가서 부동산 하나도 안 갖고 있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세금 많겠어요? 작게 갖고 있을수록 세금 많겠어요? 내가 실수요 갖고 투기꾼이 아닌 것 같고 그치? 그 다음에 내가 더 오래 살았으면 더 유리하고 뭐 그럴 것 같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일반인들이 지금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금 폭탄 맞아서 월세 10년간 받은 것에 몇 배가 더 세금으로 날아가 버려요. 무주택자에도 또 그리고 비조정지역 대상자라 하더라도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아무 재산도 안 갖고 아무 부동산도 안 갖고 산다면 또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상속받을 일도 없고 증여받을 일도 없다. 그러면 세금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내가 부동산을 사든 주택을 사든 뭘 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상속받을 일도 생길 것이고 증여받을 일도 생깁니다. 단 한 가지만 또 해보죠. 무주택자일 경우에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 구입하는 주택, 생애 최초 구입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해줘. 얼마? 200만 원까지 감면이 돼요. 200만 원까지 감면이 된다고. 그럼 생애 최초라는 것이 뭐냐? 부부가 같이 해가지고 12억 이하짜리 주택을 사는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집을 한 채도 안 가져봤다는 거죠. 최초로 집 산다고 해서 조금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생애 최초.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집을 사고 3개월 안에 이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 내가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안에 이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 근데 문제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전에 집에서 전세금을 받아갖고 나와야 되는데 전세금을 아직 못 받았어. 그럼 내가 주민으로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전세보증금이 보호가 안 되죠. 옛날 전세 사기 막 있었잖아요. 보호가 안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 전세금 날리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어쩐다고? 종전에 있는 집에서 내가 전세금을 못 뺐을 때는 그것을 확인시켜주면 주민등록을 거기다 3개월 넘어서까지 놔둬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그걸 알았다면 주민등록을 옮겨지 않더라도 괜찮구나 하고 알고 놔두는데 이걸 모르고 덜렁 뺐더니 그게 전세금이 보호가 안 되고 경매로 날아가 버렸어. 그럼 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 부모인 집을 무주택자인 자녀가 이거를 상속받으면 세율이 자체가 특례세율 0.8%짜리 취득세를 물어요. 취득세를 0.8% 물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1세대 1주택자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형님이 외국을 나가면서 주민등록을 그냥 부모님 집에다 같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형님도 집에 한 채 있어. 회사 근무 때문에 전 가족이 나가서 여기 안 살아. 국내에 안 사는데 주민등록을 부모님 집에다 같이 갖다 놨다는 거지. 근데 이게 1세대 1주택을 따질 때는 주민등록 갖고만 따져요. 실질 과세에 따라서 안 살았으니까 형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주민등록 있지만 실제 안 살았으니까 나는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고 나는 무주택자 되니까 요건이 됐다고 생각을 해. 근데 어쩐다고? 1세대 1주택자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 판단하니까. 형님도 집 한 채 있고 부모님도 한 채가 있어 1세대 2주택자가 되죠? 그러면 이 세율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0.8% 적용 못 받아. 3.16%짜리 적용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율이 4배 가까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증여를 받아서 내가 만약에 판다면은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팔 때는 이율과세가 적용되거든요. 아들, 딸한테 줄 때는. 그런데 며느리 사이한테 줄 때는 이율과세는 적용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도할 것을 생각해서 양도소득세까지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을 짜야 된단 말이지, 이거를. 짜는데 그냥 줘가지고 받아다가 팔았으면은 단기 양도에 걸려서 세금만 왕창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거에. 그래서 지금 집이 없거나, 또는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따지지 말고 내가 세금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를 공부를 해 놓으시고 상황이 벌어지면은, 내가 뭘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거를 전문가와 상담하더라도 우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말귀를.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부가세법에서 보면은 부가세법에 주유소를 하시는 분한테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이 사장님 1월부터 6월까지 기름판 공급 가액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급 가액이. 사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공급 가액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11억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11억. 그러니까 여직원은 공급 가액이 11억 이러니까 11억 그리고 부가세 10% 해서 1억 1천이 부가세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 그런데 전문 용어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을 말해. 그 사장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부가세를 포함하여 기름값 총 매출액, 주유소 매출액을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이것은 지금 11억은 우리 전문 용어로는 공급대가예요. 공급대가.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여직원이 질문한 거는 부가세를 빼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하고 물었잖아. 사장님은 공급가액이나 공급대가나 그 말이 똑같겠지 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11억으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 공급가액으로 말하면 이거는 10억이거든, 10억.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부가세를 또 낸 거잖아. 그래서 용어에 사용하는 용어가 서로 달라버리면 그 이해를 못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세법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를 알아야 되고 전문가들은 일반인의 용어를 차원에서 바꿔서 알려줘야 돼요. 이거를 전문가가 자기들 쓰는 용어로 일반인한테 얘기해 주면 여기다 이렇게 공고가 얘기를 한 것은 부가세를 빼고 계산한 금액이에요. 이렇게 말해 줬어야지. 예,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집이 없건 재산이 없더라도 내가 상황이 평생 가서 부동산 하나도 안 갖고 있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젊은 나이에는 내가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겠지만 부동산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 두시고 어느 시기에 사고 어느 시기에 팔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내가 언젠가는 물려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재산 관리를 부모님한테 맡겨주지 마시고 자녀들이 관리를 해 주셔야 돼. 그러면서 내가 부동산에 대한 경제 마인드를 해야 되고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미리 해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납세자들이 흔히 착각하거나 실수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죠.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주택수 판정에서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서 황당한 과세사를 1위 꼽으라고 그러면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은 정확히 말하면요, 취득세 편에서 주택이냐 아니냐 판단 다르고, 재산세 다르고, 종합부동산세 다르고, 부가가치세 다르고, 양도소득세 달라요. 이렇게 각각 다른데 한 번만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취득세 편에서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주택수에서 제외예요. 원칙은 뭐라고요? 제외. 주택으로 안 본다는 거죠, 취득세는. 그런데 언제만 보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두 가지예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해야 돼요. 이후 취득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내야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때 다. 그럼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뜻은 뭐예요? 다른 집을 살 때에 주택수에 카운트가 됐다는 거죠. 이 집을 거래할 때는 어쩐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건 항상 업무용이에요. 따라서 주택에 대한 저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1.1%에서 3.5% 적용이 안 돼요. 1주택자라 하더라도 4.6%짜리 적용된다. 대신 사고 팔 때 어쩐데 중과세는 적용 안 받아요. 대신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주택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것은 원칙은 안 들어가는데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로서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낼 때만 들어가니까. 그러면 요거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떻게 되냐?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에요. 세입자가 됐든 소유자가 됐든. 그러니까 이거를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데 취득세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으면 주택세 빼버리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못 받은 사례가 너무 많고 오피스텔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 사례도 있고 이게 오피스텔 피해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세제상 각각 혜택이 다르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두 번째가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지금 세법상으로는 공동주택으로 취급합니다. 공동주택이니까 다세대 주택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만 요게 조건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으로 다가구 요건을 충족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구분거래를 않고 일괄거래를 했으면 이때는 단독주택으로 취급해 준다. 뭐라고요? 원칙은 공동주택으로 취급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할 때 19세대 중에서 한 세대만 비과세를 해주고 18세대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다가구는. 그런데 어쩐다? 조건이 다가구 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일괄 한꺼번에 거래를 하면은 단독주택으로 취급해서 전체를 비과세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 요건이 중요하겠죠. 요게 3계층 이하여야 돼. 3계층. 층수가 3계층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19세대 이하여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다가구 주택 요건에 충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가구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위반 건축물이 거의 70-80%가 위반이에요. 옥탑에 있는 옥탑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로 옥탑을 짓도록 돼 있는데 그걸 불법으로 증축을 해가지고 임대료 20-30만 원 더 받으려고 불법 증축했다가 세금 폭탄 맞는 사례. 요즘에는 옥탑을 방으로만 꾸며도 층수에 들어가요, 그게. 그래서 단독주택 탈락시키고 공동주택 가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과세 되는 거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 되는 경우는 중과세까지 먹어버리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것 때문에 세금 폭탄 맞아서 월세 10년간 받은 것에 몇 배가 더 세금으로 날아가 버려요. 절대 불법을 저지르시면 안 된다고, 이거를. 근데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잘 모르시잖아요. 흔해요. 내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무실 오신 분들 70, 80%가 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가구주택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다가구 갖고 계신 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세금 많겠어요? 짧게 갖고 있을수록 세금 많겠어요? 짧게 갖고 있으면 세금이 많고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 내가 실수요 갖고 투기꾼이 아닌 것 같고, 그지? 그 다음에 내가 더 오래 살았으면 더 유리하고, 뭐 그럴 것 같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10억 미만짜리 주택을 비과세 받는다면 살았고 안 살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갖고 있으면 봐봐. 오래 갖고 있다는 얘기는 살 때 금액이 싼 금액이겠죠. 옛날에 샀으니까. 파는 금액이 똑같다면 옛날에 샀으면 싼 금액에 샀고 최근에 샀으면 비싼 금액에 샀잖아.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금은 줄어드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2년 이하의 단기 양도일 때는 세율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2년이 경과되면 기본적으로 짧게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이 적고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30%까지 해준다 하더라도 절대 차익이 많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요. 일반인들은 지금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최근에 산 거다고 옛날에 산 거다고 어느 걸 먼저 팔아야 되냐 그러면 세금이 작은 오래된 걸 먼저 판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이 저 많잖아, 양도 차익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남은 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5억 남은 데서 30% 해준다고 해도 3억 5천 남은 거고 1억 남은 데서 그냥 하나도 안 받아도 1억이잖아요. 절대 금액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거라고. 근데 일반인들은 반대로 생각한다니까. 아까 말한 대로 또 주민등록 위장 전입에도 안 걸릴 것이라는 착각. 부모님하고 나하고 세대 분리를 위장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착각. 요즘에는 위장이혼까지 해요. 위장이혼. 국세청에서 위장이혼한 사유가 밝혀지면은 부부간의 동일시도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걸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주택자라 해가지고 그 건물 지어서 분양하시는 분들, 시행사라고 그러죠. 시행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업소득세를 적게 물려고 거래가액을 업을 시켜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6억에 파는데 주택을 비과세니까 9억으로 내가 업을 시켜주더라도 나는 세금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세금을 줄여주려고 내가 업을 시켰다. 그럼 상대방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담합을 해서 탈세를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이 비과세를 배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업 시켜주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약서부터 금액 올려달라니까 그냥 써줬어.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세무조사 하다가 걸렸어. 그러면 추징당하는 거예요. 편법을 저지르면 안 돼요. 요즘에는 하도 국세청의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전산이 잘 돼 있어서 세무조사도 심하고 그러니까 편법이나 탈세를 저지르게 되다는 꼭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번 시간은 자 주택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는데 중과세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중과세 있는 부분 중에서는 취득세 편하고 그다음에 아까 양도세도 중과세 규정이 있었죠. 그다음에 어디가 있었어요? 예, 종부세 쪽이 중과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근데 아까 취득세 편에서는 오피스텔을 어떤다고 그랬죠? 원칙적으로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뺀다고 그랬죠. 원칙은 제외되는데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가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면서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내는 것. 주거용으로 내는 것만 요게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수에. 여기 종부세도 똑같아요. 이것도 종부세도 똑같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아요. 오피스텔은.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항상 주거용이면 주택이에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에요. 취득시기 상관없고 재산세 뭘로 부과되는 상관없어요. 주민등록 전입했냐 안 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확정일자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했냐 안 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양도세에서는 모두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요. 조합원 입주권은 이게 눈에 보이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앞으로 지어질 새로 신축 아파트에 내한테 권리를 준 거란 말이지. 그러면 취득세나 종부세에서는 이거는 입주권은 주택수로 안 봤었어요. 안 봤었는데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주택수에 들어가요. 이유는 그 이전까지는 어쨌다? 주택수를 안 봤다. 종합부동산세는 이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서 제외가 돼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어쩐다? 2006년도부터 1월 1일부터 주택수에 들어가도록 돼 있었어요. 양도세는 이미 2006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비과세 규정을 판정할 때 주택수로 봐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분양권. 예, 분양권도 취득세 쪽에서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데 2020년 8월 12일부터는 이것도 주택수에 들어가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으로 안 봐요. 종합부동산세는 눈에 보이는 집만 합산해서 종부세를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대신 양도소득세는 어쩐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수에 보도록 돼 있어.
자, 상속주택이 문제예요. 상속주택. 상속주택은 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나한테 갑자기 왔죠. 그래서 단독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공동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단독 상속을 받았다 했을 경우 내가 집이 한 채 생겼어요. 그러면 취득세 편에서나 종합부동산세 쪽에서는 5년간 봐줘요. 5년간. 상속받은 주택은 무조건 5년간 봐준다. 종합부동산 똑같이 5년간 봐줘. 근데 양도소득세는 요건이 까다로워요. 이게 상속주택에. 여기서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아버지가 집이 몇 채냐,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있냐, 없냐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상속으로 단독 상속 받았으면 5년간 무조건 봐줘요. 아버지가 집이 10채든 20채든. 금액도 상관없어요. 다 봐줘버려. 다. 상속으로 취득한 거니까, 부득이하게 취득한 거니까 봐주는데 양도소득세 쪽은 아주 까다로워요. 이거는. 이것만 갖고도 요건을 따지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동일 세대가 아닌 사람한테 상속받아야 돼. 동일 세대 간의 상속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왜? 부부가 두 채 갖고 있다가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아내가 또 상속받으면 원래 2주택자 중에서 하나 팔면 세금 냈어야 되잖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근데 두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해서 한 채를 봐줘버리면 둘 다 비과세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니까 상속에서는 동일 세대 간의 상속이 이루어진 건 안 해줘. 또 한 가지. 아버지가 집이 여러 채 있을 때는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보유기간이 가장 긴 것만 해줘요. 조건이 까다롭죠. 그리고 상속받을 당시에 내가 보유한 집만 해줘. 상속받고 산 집은 안 해준다 이 뜻이죠. 세 가지 조건. 아버지가 여러 채일 경우는 하나만 해준다. 그 다음에 동일 세대가 아니어야 된다. 내가 기존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야 된다. 이 조건을 갖췄을 때만 이거는 비과세 적용할 때 기한 없이 항상 비과세 항상. 대신 소수지분, 상속으로 받았을 때 소수지분권자는 항상 주택세에서 제외시켜 주는데 취득세 편하고 종부세 편하고 양도세 편하고 소수지분 판정하는 게 달라. 여기는 소수지분이 가장 지분이 적은 사람들이 소수지분이죠. 근데 여기 종부세는 40% 이하이거나 6억 원 이하이면 소수지분이에요. 두 가지 기준이에요. 지분이 40% 미만으로 받거나 6억 이하로 상속을 받았다면 소수지분이라고 해서 언제 주택수에 안 넣어준다. 그러니까 상속받을 때 39%만 받은 거예요. 나머지 세 사람이 받는다 그러면 39%더 이하로만 다 받아야 주택수 다 빠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41%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주택수 들어가 버리죠. 또는 6억이 안 되게 받거나. 다 요거를 감안해서 상속을 받아야 돼요. 대신 여기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것만 주택으로 취급하고 그 한 사람만 주택이고 나머지는 다 소수지분이에요. 조금 취득하고 양도는 조금 유리하죠.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무가주택 어때요? 취득세 편도 종부세 편도 주택수 다 들어가요. 양도소득세 편도 다 들어가고 대신 종합부동산세는 1억 이하짜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제한이 있는데 양도세나 취득세는 금액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펜션도 아까 얘기했죠.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택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집이 한 채냐 두 채냐 따질 때는 이런 것까지 다 요건 검토가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사님한테 상담받으러 갈 때 지구상의 부동산 종류를 갖고 있는 걸 다 명세를 제출하셔야 돼. 그래야지 내 스스로가 주택이 되나 안 되나 판정해갖고 제외시키고 그리고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상담할 때 꼭 판정을 정확히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